94페이지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국가는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느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이러한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동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사상은 사회계약론 사상입니다. 사회계약론 사상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 여러분 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건 요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적인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사상이 사회계약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양 사상가는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동양 사상가는 국가의 권위가 하늘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부여해서 발생한다. 하늘이 명령했다. 천명론이죠. 천명론. 하늘이 부여한 거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하늘의 뜻에 따라 덕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덕으로 통치라는 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교의 정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때 사회계약론이 볼 때 유교는 어떤 점을 간과하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죠. 국가는 시민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대요. 이거는 계약론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고 유교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하늘이 명령을 했으니까 국가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2번 시민은 부모에게 효도하듯 국가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은 유교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사회계약론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 유교를 비판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번 시민의 자발적인 합의가 곧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약으로 국가의 권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계약론은 맞고 유교는 틀렸죠. 유교는 하늘이 부여를 하는 거니까요. 4번 국가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 말은 계약론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는 말이죠. 5번 국가와 시민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죠. 2번 국가는 그 본성상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을 한답니다. 국가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군서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군서라는 말은 이제 집단을 형성하는 이런 뜻이죠. 집단을 형성하는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한대요. 이렇게 본성이 국가를 구성한다 그러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본성으로 국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국가는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개인보다 우선을 한답니다. 전체는 부분에 우선하니까 전체가 더 크냐 개인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체가 더 크다.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주의.
그래서 국가 형성은 정의 실현의 전제이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국가가 꼭 있어야 된다.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그래서 법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게 되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국가는 개인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맞죠? 자연적인 본성이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니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 보장의 수단일 뿐이다.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단일 뿐이다.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안전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개인이 있으면 국가 공동체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귿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가 국가죠.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된다는 맞지만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를 가정으로 본다라는 설명이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요. 개인은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삶이 곧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공동체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시죠. 인간은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부 밑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를 설정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계약론 사상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를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네요.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냐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의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인정된 법률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재판관이 없죠. 이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통된 척도가 없어요.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도 이를 적절히 집행할 권력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이고 입법권과 행정권 양자의 권리와 기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권, 사법권 이렇게 이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권 분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척도를 만들고 그것을 또 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계약론자 중에서 이렇게 집행할 권력과 입법 권력을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로크 선생님이시죠. 로크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로크 선생님은 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이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자연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크의 글이니까 이 로크의 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야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 재산권 여기 있잖아요. 보존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니까 재산해줘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 요거 바로 전 문제에서 풀어봤죠. 자연 발생한 게 요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합의, 즉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라고 보아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자연권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권을 국가가 침해하면 로크는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번 일부 자연권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권력 양도에 가능하다. 그쵸. 일부 자연권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는 인민을 위하는 어떤 정책이나 권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양도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는 거죠. 5번 국가는 인간 이성의 오류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올바른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이죠.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원래는 순수한 상태였는데 순수하니까요. 백지의 상태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국가 권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떳떳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일정한 소득, 우리가 이걸 항산이라고 하죠. 이 없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양심, 항심이죠. 항심을 지니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학문하는 사람, 선비,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우리가 맹자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대인이나 대장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어진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헤아리게 될 경우 반드시 위로는 부모의 모시기에 충분하도록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려 충분하도록 하여 풍년이 계속된다면 일생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되니 이러한 후에야 착한 일을 실천하는데 나아가도록 하였으므로 백성을 들이다는 것이 수월하였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실천하는 건 항심을 갖는 건데 항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생업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생업을 헤아린다라는 것을 항산을 갖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왕이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항산, 항심 이야기하시는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군주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대요. 맹자는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이 가능하죠. 역성혁명이 가능하죠. 이 역성혁명할 때 이 혁명이라는 말 안에는 폭력성을 내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2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백성은 일정한 도덕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항산을 마련하도록 국가, 왕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군주는 덕치를 통해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순자 선생님이시고 맹자 선생님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4번, 누구나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면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이거 겸애죠. 겸애. 구별하지 않고 만국의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교상리를 의미하죠. 이거는 맹자 선생님이 아니라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고요. 맹자 선생님은 유교의 공자 선생님의 인을 따라서 도덕성이 높은 사람과 도덕성이 낮은 사람을 구별하죠. 구별하지 않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민본주의 맞네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진 않죠. 민주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맹자와 같은 과거 시대 사람이 백성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만 백성한테 주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본주의는 맞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강제력에 대한 공포가 없는 약속은 인간의 야심, 탐욕, 분노와 그에 대한 정념을 구속하는데 지나치게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제력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단순한 자연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자연 상태를 설정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계약
론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강제력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된대요. 계속요. 이런 상태에서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생존 수단을 지키는 권리에 반해 자신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략 뒤에 봅니다. 국가의 모든 사람이 부여한 이러한 권한으로 주권자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권력과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서 나오는 공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의사를 국가 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에게 맞서도록 단결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그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공포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홉스이죠. 홉스 선생님이십니다. 홉스. 자, 그러면 1번. 홉스는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 요게 다른 말로 계약인 거죠.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라고 본다면 사회계약론자니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통치자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렇죠. 안으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밖으로는 외적을 막아줘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3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양도하여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가?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야 되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는 거 이권 분립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 3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권 분립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로크 선생님이시고요. 홉스는 모든 권리를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는 이기적인 욕망의 욕망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보실게요.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 학생 답안의 기형과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A의 특징 및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민주정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정치네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대의제, 대신 의견을 전달해서 정치하는 거다. 대의제, 대표를 뽑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A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리자가 정치하는 거니까 대의제. 이러한 민주정치는 니은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디귿 선출된 대표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출할 때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죠.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겠으나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기를 많이 받아서 뽑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을 지니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계속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입법과 행정권에 대한 독점 권한을 줘요. 독점 권한을 주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독점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4번이 리을이 틀린 답이네요. 또한 공청회, 주인 소환제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공청회나 주민 소환제의 경우에는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대리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거니까 이게 견제 수단으로서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시민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의 성격과 그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법의 충실성은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감수하겠다.
그래서 주의 깊고 숙고된 입장에서 우리는 행위 공동체가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는 것을 타인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죠. 롤스 선생님은 법의 충실성의 한계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심의불복종을 해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 기억 보시면 심의불복종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처벌을 감수해야 되죠.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니은 심의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싱어와도 공통점인데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디귿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다. 이 부정의한 정치 체제가 법에 부정의한 정치 체제 아니고, 여기 조금 제가 글씨를 여기까지만, 부정의한 정치 체제 아니고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법의 충실성인 거죠. 충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시민불복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체제가 부정의하다면 이거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의 대상인 거죠. 롤스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정치체제가 안정적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의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내는 노력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활동은 아니에요. 만약에 정치체제를 바꿔야 된다면 이거는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요. 시민불복종은 공중의 정의감, 공중의 정의감이 곧 공공의 정의감이고요. 공공의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호소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벗어나였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번 보실게요. 다음의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행위에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야 된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고려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잘 드러날 거냐 아니면 악이 클 거냐를 살펴보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의 목표 달성이 실패하여 반작용이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이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대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는 다른 성공할 가능성,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고려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억, 시민불복종은 결과주의적 접근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기억이 맞는 거죠. 니은,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자체는 싱어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적인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디귿,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원래 시민불복종이 제정된 법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습니다. 리을,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보다 합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우선 고려해야 되는가? 그렇죠.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걸 먼저 시도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까지 정답이네요. 4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고요. 실전 문제 확인해 보죠. 96페이지 실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를 우리가 처음 접하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입니다. 을의 입장이 강조되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시는 거예요.
갑을 보시면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완전한 공동체랍니다. 국가가 완전한 공동체라는 거죠.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훌륭한 삶이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행복한 삶인 거죠.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존속되고 있답니다. 가정이라 부락도 공동체지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국가도 자연스러운 거래요. 가정과 부락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의 최종적인 목표 때문에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가정이나 부락이라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최고의 공동체래요. 그래서 사물의 최종적인 원인과 최종적인 목표는 최선의 거지며 자급자족의 최종 목표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입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는 것인데 인간은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합의체에게 임명해서 자신의 인격을 위임한대요. 위임하다. 다른 말로 계약을 맺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위임받은 자가 다른 표현으로는 신탁을 했다,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하든 개인의 의지, 그의 의지에게 개인의 판단을 그 개인의 판단을 맡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신약을 맺음으로써 약속이죠. 믿음의 약속을 맺음으로써 인간이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거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만드니까 사회계약론인데요. 사회계약론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형성을 하니까요. 홉스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서 홉스가 강조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X. 국가를 개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공동체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홉스 선생님은 개인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의 권리가 될 수 있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를 보시면 국가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조를 하겠지만 홉스도 강조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홉스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Z축을 보시면 통치 권력이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 다른 말로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홉스가 강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Z축과 X축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X축이 높아야 되고요. 그러면 미음 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Z축도 높아야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Y축은 낮아야 되는 거죠. 낮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높은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 이쪽 니은이나 기역 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X축이 높은 디귿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직육면체 고르는 거 한 번씩 잘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Y축이 높지 않은 거니까 여기 안에서 고르는 건데 Z축이 높아야 되니까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보죠. 2번.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요 말을 제가 누가 했다고 했냐면 맹자 선생님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맹자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 민본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신임을 얻어서 천재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서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서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제사 때를 어기지 않고 잘 지냈음에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했다면 사직을 바꾼다. 즉 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무슨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냐면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맹자이시고요. 을을 보시면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생명과 재산을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절대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 기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의 인민이 그들에 대해 맡긴 치탁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실하게 되고요. 그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항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사회계약론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인정하시는 분은 로크 선생님이 되시겠죠. 로크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맹자는 긍정, 로크는 부정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 이게 바뀌었죠. 맹자는 부정, 로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는가? 맹자 교체될 수 있고 로크도 교체될 수 있죠. 역성혁명과 저항권을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둘 다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통치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이거 덕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덕치는 맹자가 주장한 내용이고 로크는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죠. 3번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백성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맹자와 로크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4번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세습은 맹자는 반대하고 로크도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민주적 검증 절차 맹자가 이야기하지 않죠. 예, 로크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민의 그 권리를 이양받아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도 이것은 정당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통치 권력은 개인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후에 생겨나는가라고 한다면 맹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늘이 통치 권력을 부여해줬다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로크는 사회계약론자니까 맞죠. 사회계약론에 놓여져 있는 개인들이 권리를 국가로부터 넘겨받아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3번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자유를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타인을 지배하는 게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조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겁니다. 본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긍정적인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서 스스로를 통제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의 계약을 맺었대네요. 그럼 계약론자라는 뜻이겠고요. 하나의 인격으로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니까 절대군주제 같은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 각자가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회계약론자는 홉스 선생님이시죠. 홉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자유의사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네요. 자유의사가 원래는 인간 본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사를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긍정하는 그런 인간 본성을 긍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곧 그것이 인간으로서 자격과 권리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한 포기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유의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의 힘으로 이 공동의 힘이라고 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의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법인 거죠. 으로 각 구성원이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그래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계약을 맺는데 사회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유로운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루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시면 홉스, 루소죠.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족적인 공동체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족적인 공동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고요. 홉스나 루소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합의한 형태로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둘 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2번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이다라는 게 계약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님이라고 하는 것도 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 보존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건 홉스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의리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네요. 잘못됐고요. 4번 국가에 대한 의미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은 계약을 맺어서 발생한 거라고 한 거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간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둘 다 계약론자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전제 군주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홉스는 전제 군주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자유로운 삶인데 그런데 루소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루소가 홉스에게 비판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천하의 가장 큰 해는 무엇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다수가 소수를 포갑하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것은 천하의 큰 폐해다. 여기까지는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또한 임금된 자가 은혜롭지 않고 임금된 자가 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하된 자가 충성해야 되고 아비된 자가 자애로워야 되고 자식된 자가 효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폐해랍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유교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러한 폐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는데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행위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차별주의래요. 그러니까 차별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해치는 거랍니다. 여기 차별한다 할 때 여기 한문이 별, 구별한다 할 때 별이고요. 이 평등주의 할 때 이 한문이 두루두루 겸자입니다. 겸자. 그러니까 원래는 겸해야 되는데 차별하니까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겸애를 주장한 사상가이고죠. 별애를 반대한 사상가인 거죠. 계속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말로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겸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동양의 사상가는 묵자 선생님이시죠. 묵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기억. 백성에게 은혜롭지 않은 군주는 구성원의 안전한 삶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은혜로워야 되니까 은혜로우면 은혜롭지 않으면 폐해가 되는 거니까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니은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해서 타국에 적용하는 인을 실천해라는 아니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인을 실천해라는 인 자체가 차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묵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귿 만인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돌봐야 된다. 맞죠? 자신을 타인과 같이 자기 가족을 돌보듯 다른 가족을 돌보고 자기의 나라를 돌보듯 다른 나라를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죠. 겸애서를 이야기하시니까요. 이게 묵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리을 군주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거 겸애죠. 겸애.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교상리죠. 교상리. 이익을 서로 나누는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통치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래요.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직접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겠죠. 직접 민주정치. 그런데 현대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게 하고 간접 민주정치인 대의주의가 널리 행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의주의가 나타난다. 원래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데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적용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선출된 대표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버리게 되니까 나의 주권의 행사가 바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치에 열심히 잘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니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책에 대한 입안 심의 활동에 참여, 그렇죠. 국민이 참여를 해야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귿, 선출된 대표의 정치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지속적으로 감시. 이것도 역시 참여죠.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다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에만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민주정치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림이네요. 법을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의원을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호소하려는 겁니다. 잘못되어졌다라고 재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위법행위이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수단이니까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거니까. 법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요거 다른 말로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이런 거죠.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중략, 시민불복종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도덕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도덕규칙은 없고 각 사회의 시민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손해와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라. 손해와 이익, 즉 유용성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싱어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1번 보시죠. 보기 1번.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대요. 다수의 의견이라도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오는 게 꼭 다수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올 수 있는 의견이 반드시 다수의 의견은 아니니까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2번,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항상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 불복종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왜 공개적이어야 되냐면 이 법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재고를 호소하는 것이니까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는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해야 이 호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모든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건 아니죠. 부정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을 때, 비폭력적으로 했을 때, 여기 처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이 사회적 효용성이 아니라 절대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된다. 당연히 공리주의는 효용성을 강조하죠. 여기 유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나왔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실패했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데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절차가 있으면 그 원칙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싱어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도록.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법이 개정할 때까지 준수할 것인가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지금 당장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소로죠. 소로.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관에 맞도록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소로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 보시면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사회가 정해져 있네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다수자의 정의감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민불복종을 해야 될 대상이 사회 공동체의 협동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아를 나타내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대요. 이게 소로고 이게 롤스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소로죠. 근데 롤스는 우선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양심보다는 다수의 정의감, 공공의 정의감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쓸게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롤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소로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 안 해도 돼요. 즉각적인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의불복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로한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3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 처벌 감수는 심의불복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B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4번 시민불복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모두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소로는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고도 하지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적이어야 정당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비폭력적인 그 시민불복종을 지향하기는 해요. 지향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꼭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소로는 해당되지 않고 롤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4번 C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원칙에 근거해라. 개인의 도덕적인 원칙을 소로가 강조하고 있고요. 다수의 정의관을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이렇게 오셔야 돼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나는 근대사상가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질수를 고르시랍니다.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권과 재산권을 엄청 강조하시네요.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모든 구성원들이 결합한 권력을 입법자 개인이 사회에 양도했대요. 양도해서 다른 말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에 양도한 것의 권력 이상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고대 어떤 서양 사상가는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여기 이데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서양 사상가는 누구시냐면 플라톤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회개혁론자는 누구시냐면 로크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 선생님이 플라톤을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통치자의 권한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로 권리가 위임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이게 계약론적인 관점이니까 여기 자발적인 합의가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로크는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정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플라톤이 강조하는 얘기죠. 플라톤이 강조하는 얘기니까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로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3번 무지한 다수의 민주정보다 현명한 철인의 통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플라톤이 강조하는 얘기죠. 로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4번 만인이 투쟁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법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간과한대요. 이 말 만인이 투쟁하는 자연 상태는 로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홉스가 이야기한 것이고 플라톤도 당연히 자연 상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내 생명과 재산은 내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크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할 수 있음을 이라고 할 때 생명과 재산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구성원들이 준 대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로크 X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라톤의 경우도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라톤에도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